자, 29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뉴런이라고 하는 건 신경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세포. 그래서 신경세포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핵이 보이죠? 핵. 자, 이것도 세포니까 핵이 있습니다. 핵. 자, 핵이 있고 지금 핵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부릅니다.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 근데 그 신경세포체에 이런 작은 돌기들이 나와 있죠. 자, 이 작은 돌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지돌기라고 부르고요. 가지돌기. 그리고 길다랗게 뻗어져 나온 돌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축삭돌기가 됩니다. 축삭돌기. 자, 그리고 이 축삭돌기에 뭔가가 감겨져 있죠. 이렇게 뭔가가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축삭돌기에 두루마리 화장지 감아놓듯이 이렇게 감아놓은 거를 우리는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자, 근데 이것도 역시나 배우겠지만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좀 안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마리집도 역시나 세포예요. 세포막이 길게 늘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축삭돌기를 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슈반세포라고 합니다. 슈반세포.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삭돌기를 보면 마리집이 감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감겨져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마리집이 감겨 있는 부분은 그냥 마리집이라고 부르면 되고 안 감겨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마리집이 있으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랑비의 결절.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경세포체의 모습을 다 배워봤는데, 자, 우선은 사진 하나 볼까요?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신경세포의 모습입니다. 신경세포의 모습. 뭔가 양쪽에 전부 다 뿌리가 달려있는 느낌처럼 보이죠. 그래서 뉴런들인데, 자, 이게 가지돌기고요. 이게 축삭돌기고, 이게 바로 축삭돌기 말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신경세포체인데, 신경세포체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런을 좀 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좀 좋은 게, 자, 축삭돌기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뭔가 감겨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마리집입니다. 마리집. 그래서 뭔가 군데군데 비어있는 부분도 있죠. 이게 바로 랑비의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 여기 핵이 있겠죠? 이게 가지돌기, 축삭돌기, 말단이 되고요. 여기 마리집이 이렇게 감겨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몸은 세포들을 보면은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것도 있고요. 마리집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걸 마리집 신경, 그리고 마리집이 없는 걸 민마리집 신경도 있고 우리 몸은 이 두 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신경계까지 다 배우게 되면 어떤 신경들은 전부 다 마리집이고 어떤 신경들은 전부 다 민마리집이구나 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정리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거는 마리집 신경은 뭔가 도약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더 빠르고 민마리집 신경은 도약전도를 못하니까 좀 더 느린 전도 속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 시간에 끝날 때쯤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떤 뉴런들이 있느냐?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자극과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배우는 겁니다. 자,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그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거는 이제 눈, 코, 입, 귀,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감각을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식으로 부르고 감각기관들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감각기관들이. 자,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우선 대충 그릴게요. 이거를 감각신경. 그래서 들어온 자극을 감각신경이 어디로 보내주냐면 그 다음 뉴런에 해당되는 연합신경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연합신경은 우리 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뇌와 척수가 있어요. 뇌와 척수.
그래서 뇌와 척수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극이 들어왔어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감각신경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신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운동신경이 됩니다. 운동신경. 그럼 그 운동신경의 말단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도 있고 많은 반응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골격근이니까 골격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골격근에 그 명령을 전달하면 이 골격근이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극과 반응이니까 선생님이 때렸어요. 이 때렸다라고 하는 아픔을 누가 느끼냐면 우선은 통각이 느끼겠죠. 통각이. 그래서 통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느끼고 그거를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 대뇌는 연합신경. 그리고 연합신경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야, 아프니까 피해. 피해라고 하는 명령을 운동신경이 전달해주고 이 손에 있는 골격근에 그 명령을 전달하면 여기 있는 손이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아마도 피하는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극과 반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각신경, 감각뉴런입니다. 감각신경세포죠. 자, 그래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자극이 들어와요. 그거를 감각기가 받아들입니다. 눈, 코, 입, 귀, 피부 해가지고. 그리고 감각신경이 이런 식으로 연합뉴런한테 그 자극을 줍니다. 뇌와 척수입니다. 뇌와 척수. 뇌와 척수. 자, 그럼 연합뉴런은 여기 있는 연합뉴런은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 명령을 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운동뉴런, 운동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응기에 속하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역시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지금 운동뉴런은 선생님이랑 아까 배운 것처럼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가지돌기가 나와 있고,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쪽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핵이 있고 가지돌기가 나와 있고 축삭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뉴런의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게 연합뉴런인데 연합뉴런도 거의 비슷해요. 신경세포체가 있고 가지돌기가 나와 있는데 가지돌기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연합뉴런은. 그래서 축삭돌기가 생각보다는 좀 짧은 모습입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감각뉴런을 보니까 축삭돌기가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끝자락에 가지돌기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아, 감각뉴런의 생김새는 조금 특이하구나.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있는 게 아니라 축삭돌기가 발달되어 있고 축삭돌기 끝자락에는 가지돌기, 말단에는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 중간쯤에 신경세포체가 있다. 그래서 이 생김새를 보고 아, 어떤 뉴런이구나 해서 감각뉴런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심플하게 뉴런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아,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해서 일반적인 뉴런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판단하셔야 되죠? 아,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거는 감각뉴런에 속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 웬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짧게, 하나는 정상적으로 길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정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운동뉴런, 그리고 길이가 조금 짧게 표현되는 게 연합뉴런,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는 게 이게 감각뉴런,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정리 하나 해보자면 우리 뇌와 척수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자, 이때 감각뉴런은 자, 뇌와 척수한테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뇌와 척수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운동뉴런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 뇌와 척수를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우리 몸의 중심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뉴런은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이 운동뉴런은 중심에서 밖으로 뻗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뉴런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해서 원심성 뉴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원심성 하면은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라는 뜻이고, 그럼 감각뉴런은 중심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심성 뉴런,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셨죠? 꼭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용어 정리하는 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은 어때요?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보이나요? 마리집이? 이렇게 보이죠? 마리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고요. 근데 연합뉴런은 어때요? 굉장히 길이가 짧으면서 마리집이 없죠. 연합뉴런은 길이가 짧으니까 뭐 도약점도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마리집이 없어요.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그리고 운동뉴런은 이런 식으로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신경이다. 아, 우리 몸에도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림을 역시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의 특징들은 한번 다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생김새만 보고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네요. 자, 이거 감각뉴런입니다. 감각뉴런. 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겼고 이게 지금 근육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면 이제 근육인 거 나중에 아셔야 돼요.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그리고 마리집도 심지어 있고요. 신경세포체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운동뉴런. 자, 그리고 이 그림 보니까 지금 이게 신경세포체인데 막 이렇게 가지돌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게 마리집이 없죠. 이게 연합뉴런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이 되게 기괴하게 생겼죠. 우리가 뭐 배운 거랑은 좀 다른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 아, 마리집이 없는 특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뉴런 두 개를 그려놨는데, 자, 이제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갈 거예요. 전도와 전달.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전도와 전달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자, 여러분들 이 가지돌기 쪽에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자극이 분명히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 자극이 뉴런 내부에서는 전기적인 신호로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아, 전도라고 하는 건 뉴런 내부에서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도라고 한다. 자, 근데 전기 자극이 찌릿찌릿찌릿 와가지고 이 말단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뉴런과 뉴런 사이는 떨어져 있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전기 신호는 떨어져 있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삭돌기의 말단까지 오게 되면은 전기 신호로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자기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자, 이때 이 분비된 물질에 의해서 이 분비된 물질이 가지돌기에 딱 달라붙게 되면 가지돌기에서 다시 한번 전기적인 신호가 이동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뉴런 내부에서 전도와 전도가 있다라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전도와 전도를 연결해 주더라라고 해서 그거를 전달이라고 해요. 전달. 전달은 뉴런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전달을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전도와 전달. 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전도고요. 전달도 안 중요하진 않지만 전도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전기적인 신호가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그때 관여하는 게, 자,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세포막에는 막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박혀 있습니다. 단백질들이 박혀 있습니다. 단백질. 이때 이 단백질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우리가 배울 단백질들은 뭔가 물질 운반에 관련된 운반 단백질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운반 단백질. 그래서 크게 세 종류의 단백질을 배우게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요.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 칼륨, 통로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종류의 단백질을 배우게 될 거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말 그대로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시키는 애입니다.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을 이동시키고요. 칼륨 통로는 칼륨을 이동시켜요. 그래서 각각 이동시키는 물질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런 거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다. 자, 근데 이름에도 조금 특이적인 게 있죠. 펌프라고 불렸고 얘는 통로고 얘도 통로죠. 펌프는 뭐냐면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 끌어당기는 걸 물펌프라고 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에너지, ATP를 소비하면서 물질들을 이동시키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향수를 찍 뿌리면 여기에 향수가 이렇게 모일 텐데 여기가 고농도, 그쪽이 저농도, 그럼 고에서 저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고에서 저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펼쳐져 있던 향수가 다시 모이는 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을 저에서 고로, 고농도로 이동하는 이 부자연스러운 일을 펌프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통로라고 하는 건 그냥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 있으면 통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그냥 에너지 소비, ATP 소비를 안 하면서요. 소비를 안 하면서 그냥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킵니다. 닫혀 있으면 이동을 못하고 열려 있으면 고에서 저로 확산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걸 확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걸 능동 수송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를 정리해보면 여기 세포막이 쫙 있습니다. 여기 박혀있는 게 단백질들이에요. 여기 단백질입니다. 여기 단백질들. 그래서 운반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에 뭐 포도당이 막 매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나중에 한번 배울 겁니다. 자, 우리 막단백질,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로서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운반합니다.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 칼륨 통로는 칼륨이 되겠죠. 운반 방법은 능동수송,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확산이 되겠습니다. 확산. 운반 방향은 저농도에 있는 물질을 고농도로 운반시키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전부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됩니다. ATP 소비 펌프는 하고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ATP 소비 안 합니다. 자, 특징 정리할게요. 특징. 자,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는 항상 작동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계속 작동하는 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의 특징이에요. 항상 작동한다. 됐죠? 자, 이번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특징을 배울 건데, 자, 여기는 선생님 옆에다가 쓸게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선은 개폐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닫혀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열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닫혔다 열렸다 하는 신호가 있겠죠. 이때 닫혀 있는 통로들을 열게 하는 자극이 오게 되는데, 그 자극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막전위의 변화가
이 닫혀있던 통로들을 열리게 만듭니다. 막전이 또 뭔지 모르겠죠. 이것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뭔가 전기적인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 막전이 하면 전기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란 뜻인데 전하의 위치 에너지란 뜻인데 뭔가 변화가 생겨요. 전기적으로. 그러면 닫혀있던 애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다른 말로는 이걸 그냥 화학 물질이라고 할게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을 하면 닫혀있던 애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전이의 변화에 의해서 열리는 건 우리가 전도 때 배우게 되고요.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닫혀있던 애들이 열리는 걸 우리는 전달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개폐성을 지닌다. 닫혀있던 애들이 열리게 된다. 열리는 자극은 이런 두 개의 신호에 의해서 닫혀있던 애들이 열리게 되고 작동을 하게 되는구나.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때 닫혀있던 애들이 열리는데 그래도 누가 좀 더 예민하냐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중에 나트륨 통로가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먼저 열린다라고 하시면 돼요. 뭔가 변화가 생기면 먼저 열리는 게 전부 다 나트륨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막 단백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전도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영상 하나 나왔네요. 자, 이 영상 잠깐만 볼게요. 의미 없는데? 자,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통로입니다. 닫혀있던 애들이 열리면서 우르르 쏟아지고 있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농도였는데 닫혀있던 애들이 열리니까 막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초록색이 나트륨이고 얘가 칼륨,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얘는 이제 펌프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 그래서 나트륨이 이동하는 방향과 칼륨이 이동하는 방향이 좀 반대죠. 그래서 이거를 모형화시키는 게 이 영상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막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전이. 자, 우선 막전위의 정의는 이거 전화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전하를 띠는 두 용액이 막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을 때 생기는 전위차라고 해서 우리가 전위차도 좀 힘들죠. 용어를 이해하기 물리적인 거라서 전하를 띈 물체의 위치 에너지인데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 하면 그냥 높은 데 있는 애가 아래로 떨어져요 이거죠. 근데 전기적으로 그런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쪽 공간이 마이너스고 이쪽 공간이 플러스라면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띄었을 때 마이너스로 가려고 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플러스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걸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전하의 위치 에너지인데 좀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말이 갑자기 더듬게 되는데 자, 막이 있어요. 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3개가 있어요. 됐죠? 그럼 분명히 막을 경계로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양쪽에 분포되어 있죠? 자, 여기에 전하를 따져보면 플러스 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하를 보면 전체 마이너스가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각각의 전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때 막전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막전위는 그냥 상대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장치를 합니다.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전하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치우쳤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잡고 그럼 여기는 몇이니?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뭐 선분을 그린다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면 0에서 표현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4라고 표현하겠지만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3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쪽으로 7을 갖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막전이를 표현하면은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7이야 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게 막전이의 개념입니다. 어떤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막의 상대적인 전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에 막전이를 체크하는 거니까 플러스 7이 되겠죠. 플러스 7. 플러스 7.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의 막전이를 측정할 때 서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마이너스 7이면 이 위쪽은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건 위쪽 공간을 기준으로 아래쪽 공간이 마이너스 값을 띄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거꾸로 측정하면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때 보면은 자, 막이 이렇게 있으면 내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외부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축삭돌기, 길다란 게 축삭돌기인데 축삭돌기의 바깥쪽을 안쪽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표현했으니까 서로 반대의 전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되셨죠? 이게 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플러스 4를 봤으니까 이거 0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을 체크한 거니까 여기도 0이 돼요. 막전이는 이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표현한 전하의 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배울 수 있는 이제 기본 이론은 다 배웠고요. 선생님 꼭 기억하세요. 막단백질 3가지. 막단백질 3가지. 그 다음 이제 막전이가 무엇인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전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껐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칠판 수업 잠깐 하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구획을 나눠 볼게요. 선생님이 구획을 이렇게 나누고 자, 이 구획에서 이 구획으로 자극을 줍니다. 근데 그 자극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구획에게. 근데 그 변화가 또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겠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옆 구획에서 자극이 온다. 그 자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가 또 옆 구획에 자극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런 모든 구획이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럼 변화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겠죠. 자극, 변화, 자극, 변화가 반복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파도타기 응원으로 굉장히 비유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약속한 거 아니죠. 너는 20초 때 일어나, 너는 30초 때 일어나 이런 식으로 약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옆 사람이 일어나는 게 나한테 자극이에요. 그럼 그 자극을 보고 나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이 사람한테 또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또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자극에 의한 변화가 반복되겠구나. 그럼 결국은 선생님이 지금 어떤 자극이 왔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두 가지만 설명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겠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됐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자, 축삭돌기가 있어요. 자, 구획을 나눌게요. 그래서 옆 구획, 우리는 이 가운데의 구획을 볼 겁니다. 자, 이때 이 내부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의 막전이를 띄어요. 마이너스 70 mV.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깥쪽보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막전이 아까 배웠죠.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내부가 왜 마이너스 70의 막전이를 띄느냐부터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우선은 우리
여기 막단백질들이 있죠? 막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게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자, 얘의 이름은 나트륨, 칼륨, 펌프이고요. 자, 얘의 이름은 나트륨 통로입니다. 근데 이거 나트륨 통로를 나트륨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그래서 선생님 C라고 쓸게요. 간단히 C. 그리고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칼륨 통로 C. 이렇게 됩니다. 이때 평상시 모습을 보면 이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고요.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르냐면 나트륨 이온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퍼나릅니다. 3개씩. 그리고 칼륨 이온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퍼날라요. 3개씩. 그래서 지속적으로 ATP를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계속 나트륨을 3개씩 밖으로, 그리고 칼륨을 2개입니다. 미안합니다. 칼륨을 2개씩 안으로 이렇게 퍼나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내부가 음전하냐? 우선 첫 번째, 이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굉장히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인 이유예요. 마이너스 70인 이유. 첫 번째,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 이 내부에는 음전화 단백질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많이 띄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은 몇 개를 보냈죠? 3개를 보냈죠.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칼륨은 2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 내부는 플러스적으로 손해가 되겠죠? 플러스 값은 나가는 게 3개지만 플러스 값이 들어오는 건 2개고, 이거는 계속 작동하니까 여기는 이때 플러스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나트륨이 3개씩 나가고 칼륨이 2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적으로 손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칼륨 통로는 닫혀 있는데, 그 정말 많은 것들 중에 닫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 열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칼륨 2개가 이렇게 들어오죠. 칼륨 2개가 들어와서 이 칼륨이 안쪽이 고농도가 되고요. 나트륨은 계속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나트륨은 바깥쪽이 고농도가 됩니다. 고농도. 그래서 바깥쪽이 나트륨이 많고 안쪽이 칼륨이 많은데, 여기 있는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다 보니까 기껏 2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막 새어 나가 버려요. 막 새어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적으로 더 손해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일부 개방된 칼륨 통로 때문에 자꾸 칼륨이 유출되어서 결국은 플러스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는데 음전화 단백질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음전하의 막전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게 평상시 모습이라면 이제 자극이 옵니다. 이 구에게 자극이 오는데, 그 자극이 뭐냐면 이 마이너스 70mV였던 막전이가 플러스 30mV로 갑자기 변해요. 내부가 마이너스 값이었다가 플러스로 변합니다. 이거 플러스 35라고 하셔도 돼요. 뭐 어떤 책에는 40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플러스로 점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막전이의 변화가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에 자극을 줍니다. 아까 선생님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평상시엔 닫혀 있는데 열리는 이유가 막전이의 변화에 의해서 열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막전이의 변화가 얘네들을 개방시키는데 누가 먼저 열리느냐?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얘가 먼저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나트륨 통로는 개방이 된다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뒤늦게 칼륨 통로가 개방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칼륨 통로가 개방이 되면 칼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안쪽이 칼륨이 고농도죠. 그래서 이 칼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온 이 원인에 의해서 내부가 음전하였는데 나트륨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플러스 30mV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변화가 이쪽으로 또 자극을 주게 돼요.
그리고 칼륨이 빠져나가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하게 정리할게요. 자,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이다. 내부 음전화 단백질이 많아.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근데 옆구역에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서 나트륨 통로가 개방돼 나트륨 유입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이 막 유입됩니다.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려요. 뒤늦게 칼륨이 유출돼요. 이게 끝이에요. 나트륨 유입, 칼륨 유출. 그래서 나트륨이 유입될 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72였던 애가 갑자기 플러스로 점프를 하게 되고요. 플러스 30까지.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유출되면은 다시 이게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인 애들이 나가버리니까. 나트륨이 유입, 점프, 칼륨 유출, 원상복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말 전도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면 이 구획도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플러스 30으로 바뀌면서 옆 구획을 자극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러스 30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싹 다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이죠? 보이네요. 자, 여기 막전입니다. 그래프를 살짝 위로 그릴게요. 잠시만요. 자, Y축은 막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35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70입니다. 뭐 넓이 안 맞아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근데 갑자기 이 마이너스 70이 옆구획에서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갑자기 이게 플러스 값으로 점프를 해요. 플러스 30까지 빡 점프합니다. 빡 점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나트륨 이온이 유입돼서 그래요.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플러스 전하를 띠는 칼륨이 나가버렸죠. 그러면 기껏 나트륨이 들어와서 플러스로 바뀌었던 게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유출이 되고 결국은 원상복귀가 된다. 자, 그래서 얘가 팅 하고 튕기면서 원상복귀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평상시 모습 나트륨 들어옴, 칼륨 나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선생님이 상황을 좀 설명할게요. 이때 평상시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극 상태에서 갑자기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이 노란색 구획을 우리는 분극 상태를 탈피한다라고 해서 탈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원상복귀되고 있죠?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칼륨이 유출되면서 원상복귀되고 있는 이 초록색 구획을 우리는 재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재분극, 그리고 다시 분극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재분극이 되면서 바로 분극 상태로 넘어간 게 아니라 살짝 더 많이 내려가고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때 좀 더 내려간 구획이 있는데, 자, 여기는 실제적으로 막전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게 돼요.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 과분극 상태,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지는 과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되셨죠? 자, 이때 과분극은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이거 선생님이 간단히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원래 내부는 마이너스 70이었죠. 미리볼트. 자, 그리고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를 보니까 칼륨이 막 들어왔었죠. 그래서 여기 칼륨이 고농도로 있어요. 칼륨이 고농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칼륨 통로는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칼륨이 잘 안 나가려 그래요. 왜냐면 이 내부가 음전하를 띠고 이 칼륨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상태인 걸 이 칼륨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잘 안 나갑니다.
나가긴 하지만 잘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이 내부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막전이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죠. 플러스 30으로. 그럼 이 순간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에 플러스 30으로 바뀐 이 내부의 상황 때문에 이 플러스와 플러스는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으로 칼륨이 과하게 나가버려요. 열려있는 칼륨 통로에 의해서. 그래서 일부 칼륨 통로가 열려있는 곳을 통해서 칼륨이 과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아, 문제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분극은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좀 과하게 유출된 것이다. 왜? 내부가 플러스가 되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 그리고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이 막전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휴지전위라고 부릅니다. 휴지전위, 쉬고 있는 전이다. 그리고 갑자기 점프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때 올라간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 활동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동전이. 이때 활동전이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플러스 30이에요 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올라간 정도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0mV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35라면 105mV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105mV. 그래서 활동전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국 상태, 탈분국, 재분국, 분국 상태를 반복하게 될 때 나트륨, 칼륨, 펌프와 자, 나트륨 통로와 채널입니다. 통로. 칼륨 채널 통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분국 상태, 탈분국 상태, 재분국 상태, 분국 상태. 과분국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합니다. 분국 상태든 탈분국 상태든 재분국 상태든 분국 상태든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대학교 교재 출판사마다 조금 다르기도 해요. 잠깐 멈추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냥 다 작동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다 작동하는 게 최근에 아마 밝혀졌다고 선생님도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대학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작동한다. 됐죠? 자, 나트륨 통로는 분국 상태일 땐 닫혀 있어요. 근데 막전위의 변화라고 하는 자극이 오니까 열리게 되겠죠. 이때 열립니다. 그래서 열리니까 나트륨이 유입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닫힙니다. 자, 칼륨 통로는 닫혀 있다가 나트륨 통로보다 늦게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닫혀 있다가 좀 더 늦게 열립니다. 그래서 늦게 열리니까 칼륨이 유출되면서 원상복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닫힙니다. 근데 이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칼륨 통로가 열리는 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마 책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놨을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시간과 칼륨 통로가 열리는 시간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겹칠 수는 있어요. 둘 다 열려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열림, 칼륨 열림 해가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막 우르르르르 하면서 둘 다 열려있는 구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게 반복이 되면 결국은 이 활동전이 발생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도라고 하는 과정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전이의 발생. 평상시 내부막 전이가 마이너스 70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 음전화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펌프를 통한 이동량의 차이가 있다. 나트륨 이온은 3개씩 나가버리고 칼륨은 2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열려있는 칼륨 이온 통로가 있기 때문에 칼륨이 자꾸 새어 나가버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버리면 플러스 쪽으로 손해죠. 자, 자극이 도착합니다. 막전위의 상승이 발생하게 되고 막전위의 하강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플러스 30까지 상승하게 되고 다시 마이너스 70까지 복귀되는 모습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첫 번째, 나트륨 통로가 개방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이 확산에 의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럼 나트륨이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유입되니까 내부 막전위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뒤늦게 칼륨 이온 통로가 개방이 됩니다. 칼륨 이온의 확산에 의한 유출이 일어나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가 자꾸 유출이 되니까 내부 막전위가 원상복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유입, 칼륨 유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봤으니까 보면서 정리합시다. 평상시에 마이너스 70입니다. 이 상태를 분극 상태, 휴지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 40까지 올라갔죠. 이거 뭐 40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3, 40까지 올라갑니다. 자, 갑자기 막전위가 상승했어요. 탈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고 나트륨 통로가 개방이 되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고 있다. 자, 이 상태를 우리는 재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활동 전이가 소멸되고 있고요. 칼륨 통로가 개방이 되면서 칼륨이 유출됩니다. 그리고 다시 분극 상태가 되었네요. 자, 여기를 우리는 과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는 칼륨 이온이 과량 방출되기 때문에 일부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좀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왜 많이 나갔습니까? 내부가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내부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칼륨 이온이 반발력에 의해서 좀 과하게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과정을 좀 배워봤고요. 뭐 영상 하나를 역시나 준비해봤는데 그냥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뉴런이 나와 있고 가지돌기를 통해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전도가 진행됐죠. 말단까지. 자,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내부는 음전하, 외부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내부에 플러스가 막 움직이고 있죠. 이게 활동전이인 플러스 30까지 올라간 게 연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펌프가 있네요. 외부 플러스 내부, 여기가 내부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나트륨이 3개가 나가고 있고 칼륨이 2개가 들어오는 걸 나타냈어요. 이게 평상시 모습. 자, 가지돌기에서 자, 닫혀있던 애가 열리면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유입됩니다. 그럼 이 내부가 마이너스였던 게 작아졌죠? 점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까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축삭 언덕이라고 하는데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위치가 돼요. 자, 나트륨 채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통로란 뜻이에요. 칼륨 채널.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립니다. 나트륨이 유입이 돼요. 나트륨이 유입이 됐다. 나트륨이 막 유입이 됐죠. 그래서 내부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칼륨이 막 유출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던 게 마이너스 55가 이게 역치라고 하는 겁니다. 배울 거예요. 이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 결국 활동 전이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55.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자꾸 막전이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나트륨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쭉 상승해서 막전이가 올라가다가 거의 40까지 올라가게 되었네요. 40까지. 자,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 통로는 닫힙니다. 그리고 칼륨 통로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둘 다 열려있는 공간이 보이고 칼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가 되고 있는 재분국 상태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70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칼륨이 유출이 되면서. 칼륨이 좀 더 나가고 있네요. 칼륨이 아까 조금 더 나가니까 갑자기 더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과분극 상태를 좀 얘기한 겁니다. 칼륨이 좀 더 나간 거.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게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게 바로 나트륨 통로예요. 나트륨 통로만 열리면 어쨌든 활동전이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건 결국은 원상복귀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 열리고 들어오고 활동전이 발생, 나트륨 통로 열리고 들어오고 활동전이 발생, 나트륨 통로 열리고 활동전이 발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칼륨 통로들이 순차적으로 열리면서 결국은 활동전이가 원상복귀가 될 겁니다.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과정, 전기적 신호가 뉴런 내부에서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활동전이라고 하는 게 생성되고 나트륨 유입, 원상복귀되고 칼륨 유출, 이 반복이 되면서 전기적인 신호가 쭉 이동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전도 과정을 배워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말 이 일련의 과정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이 유입되고 있으면 그 옆 구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 그 앞 구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가 연쇄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배울 거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치 이상의 자극에만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간단히 정리할게요. 화면 잠깐 끄고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70mV입니다. 플러스 30mV까지 있으면 마이너스 70을 딱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자극의 세기를 1만큼 가해볼게요. 그러면 이 활동전이가 띵 해가지고 얼마 안 변해요. 활동전이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럼 뇌는 못 느끼는 겁니다. 우선 플러스 30까지 형성이 되어야만 활동전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극의 세기를 이만큼 가해봤어요. 역시나 띵 하다가 팅 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활동전이, 이 막전이의 변화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55를 못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죽어버리는 막전이의 변화가 됩니다. 자, 자극의 세기를 3을 가하니까 이 막전이의 변화가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55를 넘어서게 됩니다. 마이너스 55. 그때서는 활동전이 팅 하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극의 세기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어떤 자극이든 다 느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최소한 3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 자, 여기 있는 역치는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다. 이게 바로 활동 전이가 됩니다. 역치. 그래서 최소한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해야만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라고 하는 자극이 오면 못 느껴요. 만약에 역치가 정말 작다라면 정말 예민한 기관이 되겠죠. 작은 자극도 느낄 수 있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극의 세기를 4로 가해볼게요. 활동전이 발생하겠죠. 역치 이상이 됐으니까 발생합니다. 자극의 세기를 5로 가해볼게요.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적인 게 역치 이상의 자극을 분명히 가했는데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활동전의 크기가 플러스 30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3으로 가면 요렇고 4로 가면 활동전이가 더 세게 발생하고 5로 가면 자극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죠.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극의 세기가 증가해도 첫 번째 활동 전이 크기는 일정하다. 두 번째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한 대신에 자극의 세기가 세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극의 세기가 세졌을 때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초 동안 3만큼의 자극을 가했을 때 1초 동안 활동전이가 3번 발생한다라면 5의 자극을 가했을 때는 1초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활동전이가 5번 발생하게 돼요. 이 활동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좀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자극의 세기가 세지더라도 절대로 더 빨리 가지는 않아요. 전도 속도는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자극을 약하게 가면 천천히 가고 세게 가면 빨리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 속도는 자극의 세기가 세지더라도 전도 속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극의 세기가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나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자극을 막 가했죠. 근데 분명히 뭔가 막전이의 변화는 있습니다. 막전이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나트륨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유입은 되지만 충분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자극을 가해도 막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자극을 빡 가하니까 굉장히 세게 가하니까 활동전이가 발생해버렸죠. 이게 바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치란 얘기예요. 역치. 자, 두 번째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선생님이 약한 자극 3세기를 가했어요. 강한 자극 5를 가했어요. 분명히 활동전이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역치 이상의 자극은 맞지만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키니까 활동전이의 크기는 똑같아요. 활동전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자주 발생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 3번이 발생했다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겁나 많이 발생했죠. 자주 발생하더라. 굉장히 많네요. 자,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역치 이상일 때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100mV만큼 올라가는 정도는 활동 전이의 크기가 100mV죠.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하다. 하지만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더 자주 발생하더라. 그래서 전도 속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럼 선생님이 자극의 세기가 세면 활동 전이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활동 전이가 많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비유를 들면 뭐 청와대에 불만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 어쨌든 해결이 되겠죠. 뭐 그 편지를 읽었더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불만이 커졌어요. 그럼 더 큰 편지를 보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편지를 보내겠죠. 그래서 청와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불만 섞인 편지가 하나가 돌아가면 뭔가 불만이 적구나. 근데 굉장히 막 100통씩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신호가 많이 오느냐를 가지고 강한 자극이냐 약한 자극이냐를 구분하는 거지 더 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 정치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얼마나 활동 전이가 많이 도달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뇌는 자극의 세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럼 속도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자, 전도 속도 볼게요.
자, 우선은 아까 어쨌든 자극의 세기는 전도 속도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랬죠. 자, 전도 속도입니다. 자, 우리 뉴런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민마리집 신경이고요. 이건 마리집 신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마리집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처음에? 자, 마리집 같은 경우는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막 있어가지고 막단백질이 있는데 여기를 마리집이 가려버리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막혀가지고 이온의 출입이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집이 있는 영역은 막전이의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막전이의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민마리집 신경은 자극을 가하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게 찌릿찌릿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라면 민마리집 신경은 자극을 가하면 이 마리집이 있는 구간은 생략하면서 찌릿 하면서 여기를 생략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점프해버린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도약전도라고 부릅니다. 도약전도. 그래서 훨씬 더 마리집 신경이 도약전도에 의해서 빠르고요. 민마리집 신경이 느리게 전도가 형성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까 이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봅시다. 그냥 그림 시뮬레이션 한 건데. 자, 이게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활동전이가 발생한 게 찍 하고 진행하고 있죠. 민마리집 신경이니까 모든 영역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있고, 자, 마리집이 있으니까 마리집이 있는 영역은 생략하니까 훨씬 더 빨라졌죠. 마리집이 있는 구간은 활동전이가 발생하면서 생략해서 도약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영상화 시킨 겁니다. 자, 슈반세포 해가지고 핵도 있습니다. 여기 핵도 있어요. 슈반세포니까. 그래서 마리집에 대한 모습을 좀 영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랑비의 결절이 되겠죠. 랑비의 결절. 그래서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도약전도를 표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도 속도는 마리집이냐 민마리집이냐, 마리집이 도약전도에 의해서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단면적이 클수록, 축삭돌기의 단면적이 클수록 빠릅니다. 이렇게 얇은 축삭돌기보다는 두꺼운 축삭돌기가 훨씬 더 빨라요. 이온이 이동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좀 더 빠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로 일정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작년 수능 특강에 언급은 되고 문제에 대해서 나오긴 했었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들의 이동 속도가 좀 더 빨라집니다. 운동 에너지가 빨라져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전도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도 속도는 마리집이 있으면 도약전도 때문에 빨라요. 축삭돌기 단면적이 클수록 빨라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 보면 선생님 부수적인 설명 좀 해놨습니다. 마리집의 절연체 역할로 인해서 마리집 부분의 활동전이 발생이 생략하게 되고, 랑비의 결절 부분의 활동전이 발생으로만 전도되고, 에너지 효율이 좀 뛰어난 전도 방법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극의 이동 방향입니다. 이거는 그림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뉴런에다가 여기다가 자극을 가합니다. 그럼 전도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말단부에다가 선생님이 실험적인 상황으로, 인간의 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극을 가해보면 이렇게도 일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자극을 주면 양쪽으로 자극이 전도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든 자극 가하면 진행은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하나 써둘게요. 이거는 PPT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바깥쪽이 고농도고요. 고농도. 선생님이 100개라고 할게요. 그리고 안쪽 나트륨이 저농도죠. 10개라고 할게요. 그래서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있습니다. 나트륨 통로. 근데 우리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럼 닫혀있던 애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겠죠. 근데 유입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농도라면 유입이 돼서 10개였던 게 대략적으로 30개로 늘어나고요. 여기에 있는 100개였던 게 줄어들어가지고 대략적으로 8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트륨 통로가 닫히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나트륨은 아무리 많이 유입이 돼봤자 바깥쪽이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나트륨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나르는 게 펌프니까 원상복귀가 된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자극이 오면 마이너스 80, 30이 되면서 원상복귀. 이걸 반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웁시다. 이거는 나트륨은 항상 무조건 바퀴 고농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꽤나 많이 나옵니다. 나트륨은 어디가 고농도입니까? 무조건 바퀴예요. 무조건 박. 알겠죠? 자,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칼륨 이온이 있으면 칼륨이 그냥 비유 드는 겁니다. 이거는 바깥쪽이 100개, 칼륨이 안쪽이 10개,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유출이 됩니다. 막 유출돼요. 늘어봤자 30개, 줄어봤자 80개니까 칼륨은 항상 안쪽이 고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칼륨은 항상 안이 고농도다. 절대 변함이 없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고 나트륨의 농도하면 바퀴 고농도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는 문제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문장 3개를 알려드릴 겁니다. 문장 3개를 알려줄 건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중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요령이 되겠고요. 이거 그냥 외워버리고 푸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장 3개를 알려줄 거니까 꼭 기억했다가 응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하나의 뉴런을 비교했을 때 여기다가 자극을 가합니다.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우면 활동 전이는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요 문장 그냥 외우세요. 가까울수록,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활동 전이는 더 많이 진행되어 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자극을 가하면 전도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점과 요 지점을 비교해 볼 거야. 자, 다시 되돌아가 보면, 자, 전도가 시작돼서 아마도 이 지점까지 전도가 시작되면 여기서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을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활동전이가 먼저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전도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여기서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요.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데는 먼저 도착하니까 활동전이가 먼저 시작이 됐을 거고, 여기는 뒤늦게 활동전이가 도착했으니 전도가 도착했으니까 활동전이가 뒤늦게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보면 활동전이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기는 많이 진행되어 있고 여기는 얼마 진행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가한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데 있으면 활동전이는 더 많이 진행되어 있을 거야. 하나의 뉴런에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극을 가한 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활동전이는 더 진행되어 있다. 꼭 명심하세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꽤나 오래된 문제긴 한데, 자, 볼게요. 자, 여기 막전이 마이너스 80입니다. 여기 플러스 30, 여기, 다시, 여기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x, y 해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게 과연 X에다가 자극을 줬느냐 Y에다가 자극을 줬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을 당시에 오답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지금 X에서 Y로 가고 있을까? Y에서 X로 가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배우지 않고 바로 보면 그냥 거의 뭐 한 80%는 우리 막전이 활동전의 순서를 보니까 마이너스 70이었다가 플러스 30까지 점프하게 되고 마이너스 80에 과분극이 됐다가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오니까 이 순서를 따라가면 요 순서가 맞겠군 해서 X에서 Y로 가고 있어요 라고 체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설득당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틀린 예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잘 보세요. 이 활동 전위가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인 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이거를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특정 하나의 지점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걸 순서대로 봤을 때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이 한 지점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군데의 지점을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죠. 여러 지점, 4군데의 지점을 동시에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아 여기는 현재 활동 전위가 마이너스 70이구나. 막 전위가. 여기는 이거구나. 이거는 이거구나.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아, 이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건 한 군데의 지점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활동전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70은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아직 안 온 상태인지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끝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도 마이너스 70이고 이때도 왔다 가도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끝나도 마이너스 70의 막전위를 유지하겠죠. 이거 못 그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못 그려요. 마이너스 70이니까. 근데 이거 두 개는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 30은 요런 상태일 거고요. 플러스 30으로 올라간 상태. 마이너스 80은 활동 전위가 플러스 30을 찍고 마이너스 80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지점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나요? 여기가 더 많이 진행됐죠? 왜 많이 진행된 겁니까? 자극을 가한 지점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극 지점은 Y인 겁니다. Y. 여기에서 자극을 가해줬고 여기가 먼저 도착하고 여기에 나중 도착하니까 여기는 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좀 뒤늦게 도착했으니까 진행된 정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야 라고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그냥 이제 이론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Y에서 X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틀렸어요. 되게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틀렸어요. 자, 다시 한번 문장 외웁시다. 한 개의 뉴런을 비교했을 때, 한 개의 뉴런에서 두 개의 지점을 비교했을 때 자극 가한 지점이 있다라면 자극 가한 지점으로부터 가까우면 더 많이 진행, 멀면 덜 진행입니다. 자극 지점으로부터 가까우면 활동 전위는 무조건 더 진행되어 있다. 왜? 먼저 도착했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꼭 외우세요. 선생님 앞으로 문제 풀 때 계속 이렇게 풀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안 맞추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뭐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내용 하나를 알려주긴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문장은 외우세요. 아셨죠? 버릇처럼 외우세요. 정말 강조합니다. 자,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개의 뉴런을 비교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좀 작나요?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뉴런은 속도가 2cm/s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원래는 미리세크입니다. 미리세크. 굉장히 작은 초 단위인데 그냥 초라고 할게요. 앞으로. 미리세크. 여기는 3ms입니다. 3cm/ms. 그래서 속도가 2cm/ms, 3cm/ms인데 앞으로 미리세크를 그냥 초라고 할게요. 그래서 1초에 2cm 가는 애, 1초에 3cm 가는 애란 뜻입니다. 이 위에 있는 뉴런과 아래에 있는 뉴런은 이때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줍니다. 자, 그럼 누가 더 빠른가요? 밑에 있는 뉴런이 좀 더 빠르죠. 그래서 내가 두 뉴런을 비교할 때 자극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빠르고 위에 있는 게 느리니까 얘가 찌릿찌릿해서 먼저 도착해서 활동전위를 발생하고 있으면 얘는 뒤늦게 도착해서 활동전위를 이렇게 발생하겠죠. 얘가 먼저 활동전위를 시작할 겁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건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되고 도착해서 활동전위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느린 애는 늦게 도착, 빠른 애는 빨리 도착. 그럼 빠른 애는 어떻게 될 것이다? 좀 더 빠르게 활동전위를 시작했을 것이고 느린 애는 좀 더 늦게 활동전위를 시작했을 거니까 한순간에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면 아, 빠른 뉴런이 활동전위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을 거야. 이때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을 비교했을 때 이해됩니까? 두 개의 뉴런의 같은 거리의 지점을 체크했을 때 빠른 애는 먼저 도착, 먼저 도착, 활동전이 먼저 진행. 느린 애는 늦게 도착, 활동전이 늦게 진행. 그래서 빠른 애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도 외우세요. 자, 볼게요.
자, 두 개의 뉴런이 갑니다.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자, 이해되셨죠? 아까 이거 선생님이 이걸 바꿔 썼네요. 자, 됐죠? 이거 선생님이 이거 넘길게요. 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느리고 빠른 이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표현한 거를 좀 바꿔 쓴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빠르니까 빠른 데가 먼저 도착해서 여기가 활동 전이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을 거야. 한순간에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 보면. 그리고 여기는 활동 전이가 좀 덜 진행되어 있을 거야. 여기보다는.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 언제 쓰느냐?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막전이가 여기가 플러스 20이 나왔어요. 여기가 막전이가 마이너스 5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막전이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인 게 뭐냐면 활동전이 그래프를 보면 플러스 20인 지점은 체크해보니까 올라갈 때 탈분극 때도 플러스 20을 지나고요.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재분극 때도 플러스 20을 찍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20이 과연 여기냐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50이 이쯤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50 지점도 탈분극 때 마이너스 50일 수도 있고 재분극 때 마이너스 50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디지? 라고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빠른 뉴런이 활동 전이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이론만 이용하면 둘 중에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50이 B입니다. 여기 B, A라고 하면 이게 B고요. 이게 A입니다. 근데 B가 빠른 애고요. A가 느린 애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사진을 찰칵 찍었으니까 B와 A의 막전이 중 누가 더 많이 꼭 진행되어 있어야 되나요? 여기 있는 B가 빠르니까 빠른 애가 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A가 올라갈 때 탈분극 때 플러스 20, 재분극 때 플러스 20인지 몰라도 여기 있는 B의 마이너스 50은 여기면 안 되겠죠. 이때 올라가는 중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거라면 A보다 어쨌든 A가 뭔진 몰라도 A보다는 덜 진행된 상황이 되니까 안 돼요. 빠른 애가 무조건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B는 마이너스 50은 이 B의 마이너스 50은 올라갈 때 탈분극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올 때의 재분극 마이너스 50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0은 재분극 상태의 마이너스 50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올라가면 이건 탈분극, 내려오면 재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내려오는 재분극 마이너스 50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이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거꾸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30입니다. 얘가 플러스 10이에요. 자, 그럼 그려볼게요. 그려봤을 때, 자, A는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대충 선 그렸어요. 그럼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B는 플러스 10입니다. 역시나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알 수 없어요. 맞죠? 근데 누가 더 빠르냐면 B가 더 빠르고요. 빠른 뉴런이고 A가 느린 뉴런입니다. 느린 뉴런. 그러면 우리가 이 어딘지 아직 확정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건 B가 더 빠르니까 B가 무조건 많이 진행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A는 여기면 안 되겠죠? 여기면 안 돼요. A가 만약에 이만큼 진행이 된 거라면 B가 어디든 간에 무조건 더 많이 진행된 상황이 되니까 B가 여기면 안 돼요. A가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래서 탈분극이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현재 올라가고 있는 마이너스 30이구나. 탈분극 마이너스 30이구나. 요게 아니라 요거여야만 B보다는 좀 덜 진행된 상태가 됩니다. 느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번 문장 뭐였죠? 자극을 가한 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더 많이 진행돼요. 2번 문장 뭐였죠? 두 개의 뉴런을 비교할 때 빠른 뉴런이 먼저 도착하니까 활동 전이가 무조건 많이 진행되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입니다. 됐죠? 두 번째 문장까지 봤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반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이건 제대로 했네요.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속도비에 해당되는 거리의 두 지점은 활동 전이값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2cm/ms입니다. 2cm/ms. 여기는 속도가 3cm/ms예요. 그래서 1초에 2cm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점, 여기는 1초에 3cm를 나타내는 지점입니다. 자, 그럼 속도비가 지금 몇 대 몇인가요? 2대3이죠. 2대3.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1초라고 하는 시간이 딱 지났어요. 1초. 그러면 아마도 위에 있는 A와 B라면 A는 2cm 진행했을 거예요. 2cm만큼. 그 순간 1초일 때는 B는 3cm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비가 2대3이면 자극을 가한 지점부터 거리비가 2대3인 지점은 무조건 동시에 도착하는 두 지점이 돼요. 동시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그럼 동시에 활동 전이를 출발하니까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면 이 두 개의 막전이 무조건 똑같아요. 다시 속도비가 2대3이면 거리비가 2대3인 두 뉴런의 막전이는 똑같아요. 왜? 동시에 도착하는 두 지점이 되니까. 그럼 결국 응용하면 여기 2cm인 지점과 여기 3cm인 지점은 무조건 막전이가 똑같아요. 활동 전이 값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동시에 도착해가지고 활동 전이를 진행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3cm인 지점과 어디에 막전이면 또 똑같을까요? 여기가 만약에 3cm라면 여기는 4.5cm 있죠. 4.5cm. 속도비가 2대3이니까 거리비가 2대3인 모든 지점은 무조건 막전이가 똑같아요. 동시에 도착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볼게요. 자, 이 두 지점은 동시 도착한다. 동시 도착한다. 바로 동시에 도착한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찰칵하고 찍은 순간 무조건 동일한 진행 정도를 나타내니까 활동 전이 값이 똑같아요. 이겁니다. 속도비에 해당되는 거리의 두 지점은 활동 전이 값이 동일하다. 됐죠? 됐죠? 꼭 기억하세요. 왜?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갈게요. 자, 선생님이 자극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뭐 여기 멀리 있는 지점은 자극 가해지면 전도에 의해서 찌릿찌릿찌릿 진행하다가 도착하게 되면 활동 전이를 발생하겠죠.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맞죠? 근데 자극 가한 지점은 어떤가요? 출발해서 도착할 필요가 없겠죠. 자극을 가한 순간 그대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극을 가하자마자 여기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극 가한 두 지점은 무조건 동시에 도착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활동 전이도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무조건 활동 전이의 값이 똑같이 나타나요. 막 전이의 값이 동일하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속도비가 2대3이면 거리비가 2대3인 두 지점도 동시에 도착해서 활동 전이 값이 동일하다. 그리고 자극 지점도 두 뉴런을 동시에 자극하면 자극 지점의 막전이도 동일하다. 또는 활동 전이가 진행한 정도가 동일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3개 문장 배워봤습니다. 뭐 어찌 보면 4개일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자극 가한 데로부터 가까우면 더 많이 진행. 두 번째, 두 뉴런을 봤을 때 빠른 애가 먼저 도착하니까 더 많이 진행. 세 번째, 두 뉴런에서 자극 가한 지점은 막전이가 동일하. 속도 비에 따른 거리 비에 해당되는 두 지점도 동시에 도착하니까 활동 전이 진행 정도가 똑같을 것이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최근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활동 전이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이 뉴런도 요걸 따라가고 요 뉴런도 요걸 따라간다라면 동일한 활동 전이 그래프를 따라간다라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해서 그래프가 좀 다르게 나올 때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 분석을 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방법을 최대한 이해하고 좀 중난이도의 문제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보고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조금 해설해줬던 문제이기도 한데, 자, 문제 한번 보면, 자, 11-1-5번 문제입니다. 11-1-5번.
자, 문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x와 y 중 둘 중 하나에다가 자극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D1, D2, D3, D4의 막전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아까 했던 문제죠. 그래서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이 상태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마이너스 70인 애들은 어디인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 활동전이가 아직 발생 안 한 건지 활동전이가 끝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D2인 플러스 30은 이 상태고요. D3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80은 이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진행된 게 마이너스 80이에요. 그러면 많이 진행된 건 무조건 자극을 가한 지점으로부터 가까워야 되겠죠. Y에다가 자극을 가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흥분 전도 속도는 X에서 Y로 진행된다가 아니라 Y에다가 자극을 가했기 때문에 Y에서 X로 진행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D2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축삭돌기 안보다 이거 나왔네요.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어디가 고농도? 밖이 고농도예요. 무조건 밖이에요. 이거 문제 나오면.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는 안보다 밖에서 높다 하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디귿 D3에서 칼륨은 축삭돌기 안으로, 칼륨 이온은 축삭돌기 안으로 확산된다. 여기죠. 과분국 상태. D3는 마이너스 80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칼륨은 항상 어디가 고농도죠? 안이 고농도죠? 항상 안쪽이 고농도다 보니까 확산은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확산됩니다. 안으로 확산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밖으로 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하나 맞았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1-18번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A, B. 자, 뉴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P, 자극 지점. Q1, Q2, Q3.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1-1-18번 문제입니다. 자, 전도 속도는 A보다 B에서 빠르다, B가 더 빠르다네요. A는 느린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이때 1, 2, 3은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의 막전이는 Q1, Q2, Q3 중 어딘지 알 수 없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 보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자, 이거부터 합시다. 우선 위아래를 먼저 비교하세요. 위아래를 이거랑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 문장 중에 2번 문장 쓰시면 돼요. 2번 문장. 2번 문장. 빠른 뉴런이 더 많이 진행. 요거. 그리고 이거를 확인했다라면 그 다음은 요걸 확인하세요. 얘네 셋을 확인합니다. 이건 1번 문장 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문장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장은 뭐였냐면 가까운 애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 였죠. 그래서 2번부터 이렇게 먼저 비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순서로 가는 게 제일 노멀합니다. 아셨죠? 이건 선생님이 정말 너무 많이 풀어본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부터 하고 요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B가 더 빠릅니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44네요. 자, 그럼 A는 여기란 얘기입니다. 플러스 30 A 여기. B는 마이너스 44니까 마이너스 44는 B 여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오는 중인지 다른 말로는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A와 B 중에 누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죠? B가 더 빠른 애니까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죠. 그럼 A가 여기다 보니까 B는 무조건 여기겠죠. 지금 올라가는 중으로 이만큼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진행되어야 돼요. A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44는 내려오는 중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얘가 재분극 상태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2번 비교해 볼게요. 2번. 활동전이 딱 그려봤을 때 B는 마이너스 80이니까 여기입니다. B. 자, A는 마이너스 54니까 여기입니다. 둘 중 하나 A. 자, 근데 이때 B가 더 빠르니까 더 많이 진행되어 있다. 맞죠? B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80이니까. A는 어디가 돼도 어쨌든 B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이 자료는 알 수 없는 자료예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알아내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아, 이거는 모르는군. 넘어가셔도 돼요. 됐죠? 3번 비교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그릴게요. 3번을 보면 A는 마이너스 60이에요. A 마이너스 60.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60. 나중에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B는 플러스 2. 위에 플러스 2. 근데 누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하나요? 누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죠? B가 더 빠르니까 B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럼 A가 뭐다? 아, A는 올라가는 중이구나. B가 둘 중 하나니까 A는 무조건 덜 진행되어야 되니까 여기면 안 되겠죠. 여기란 얘기입니다. 탈분극.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60은 탈분극인 상태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위아래로 다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옆으로. 자, 옆으로 비교하는데 선생님 B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B 한번 보세요. 자, B 해석입니다. B 해석. 1번 구획은 마이너스 44입니다. 내려오는 중. 그래서 여기다가 1번 구획 쓸게요. 마이너스 44. 2번 구획은 마이너스 80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2번 구획은 과분극 상태니까 2번 구획은 마이너스 80. 3번 구획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거 어딘지 못 구했죠. 그럼 플러스 2에서 대충 여기가 바로 3번 구획입니다. 됐죠? 근데 그래도 3번이 어딘지 결정 안 돼도 누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는지 누가 덜 진행되어 있는지 결정이 났죠. 2번이 제일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2번이. 그 다음 1번이 좀 덜 진행되어 있고요. 3번이 어디든 간에 제일 덜 진행되어 있어요. 자극을 가한 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먼저 도착할 거니까 활동전이는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번이 제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2번이 Q1이구나. 자극을 가한 지점으로부터 가까워야 되니까 2번이 Q1이구나. 맞습니까? 그 다음 1번이 Q2구나. 3번이 Q3구나. 라고 해석을 해내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시면 문제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우선 쓸게요. 여기 마이너스 54. 자, 여기 마이너스 80. 자, 그리고 1번이니까 플러스 30. 여기는 마이너스 4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0. 여기는 플러스 2. 자, 이렇게 됐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3은 Q3에서 측정한 막전이다. 여기 있는 3은 Q3인 거 확인했죠? 맞습니다. 자, T1일 때 A의 Q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T1인 순간 사진을 착각하고 찍었는데 A의 Q3면 여기죠. 마이너스 60이죠. 마이너스 60. 근데 이거 올라가고 있는 중 탈분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탈분극이니까 재분극이다 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건 탈분극, 내려오는 건 재분극이에요. 자, T3일 때 B의 Q2 여기 마이너스 44네요.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요거 말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고농도죠?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고농도죠? 밖이 고농도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아니고 바뀌면 밖이 항상 고농도입니다. 그럼 확산은 무조건 밖에서 아니에요.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하면 이거는 문제 안 읽어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디귿은 무조건 아니야 해가지고 디귿 들어간 거 다 빼면 벌써 3분의 1이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제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외워놔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정말 1, 2, 3번 문장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데 뒤에도 이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꼼꼼하게 어차피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언제까지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전도 과정을 정말 꼼꼼하게 보려면 아직 다 한 건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어려운 내용 다룰 겁니다. 다 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이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거 기초예요. 되게 기초. 정말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될 수 있을 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고 조금 속도가 빨랐다 싶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